트럼프발 관세 부과에 캐나다,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약 156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산 농산물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교환 및 휴전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 전쟁이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로선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 28일 회담을 가졌지만 협상에서 갈등을 빚으며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주장의 빌미로 여겨졌던 홍콩계 회사의 항만 운영 지분이 미국 측 회사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홍콩계 기업 CK 허치슨 홀딩스는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 사업 부분을 미국계 자산운용회사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 해법을 찾는 계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에 대해서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상응하는 만큼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관세에 대해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가 되면서 앞으로 관세 전쟁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를 지수 끌어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상승불을 켜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하락폭이 더 깊어진 겁니다. 나스닥 지수 0.35%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도 1.2%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역시도 1.5%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0.72% 상승하며 집계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의 상승이 좀 상승으로 이끌어줬습니다. 0.6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유가 0.54% 하락을 했는데요. 이 경제 성장 둔화가 석유 수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었는데 지난 6주 동안 10%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낙폭이 심했던 기술주들,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하락폭이 깊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오늘 11% 상승하면서 S&P 500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방어주라고 불리는 이 의료기술, 헬스케어 섹터 쪽으로는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도 좀 짙은 하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리테일 트레이드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 오늘 또 하락세가 깊었는데요. 이 어제 타겟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타겟은 월마트와 같은 유통주인데요. 아무래도 실적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올해 매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0.88% 하락을 했습니다.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애플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AI 기술에서 앞서 나가면서 애플은 점점 더 위기와 씨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블룸버그 주간지에 따르면 애플의 이 알렉스
그 아마존의 알렉사 공개 이후에 애플의 AI 기술 단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2011년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를 출시하면서 AI 분야를 선도하기도 했었는데 이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애플의 인텔리전스라고 불리는 광범위한 AI 기능이 지난해 10월부터 출시가 됐지만 이 기능은 대부분 사용자들에게 있으면 좋은 옵션 정도로만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본질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승불 켜줬습니다. 1.69%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좀 장중에는 낙폭을 키우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연일 좀 하락세를 이어지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의 불법 이송 시도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 싱가포르 당국에 따르면 3명의 남성이 중국으로부터 이 엔비디아 칩의 불법 이송 혐의와 관련해서 이 압수수색 이후에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는 최근의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8% 낙폭 후에 오늘은 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 좀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25년 5월 출시 예정인 임상 워크플로우용 AI 서비스인 드래그 코파일럿이 지속적인 인력 부족을 채워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글과 엔비디아 등 헬스케어 AI에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 성장과 또 이익 마진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능 격차에 대한 부분도 주가 반등에 좀 충분한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닷컴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6% 하락하면서 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제공업체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인도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인도 정보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AWS는 향후 몇 년간 인도 서부에 있는 이 82억 달러를 더욱더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은 인도 이 대륙에서 2016년에 설립된 뭄바이와 또 2022년에 설립된 이 2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도는 지역의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소를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지난해 인도에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벳 구글입니다. 2%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구글이 핵심 성장 동력, 즉 AI와 클라우드, 유튜브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와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2% 낙폭을 그린 모습인데요. 이 메타, 이 왓츠앱 등의 비즈니스 AI 챗봇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광고 타겟팅 성격을 좀 더 높이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테슬라 오늘도 4% 낙폭을 그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을 한 건데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9.2% 급감을 했는데요. 22년 8월 이후에 최저치인 겁니다. 중국 내에서 스마트 전기차 가격 정쟁이 심화된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테슬라의 유럽 내 판매량도 전년 대비해서 45% 감소하기도 했고요. 관세 조치가 본격 적용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이슈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보복 관세 조치에 더해서 이 비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겨냥한 관세 조치에 대해서 보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원목 및 일부 미국 업체 간 이 대두 수입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해관 총선은 이날 수입된 미국 대두 가운데 이 맥각균과 종자 코팅제가 함유된 대두가 검출됐다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서 발표일로부터 이 세 개의 기업의 대두 대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관 총선은 별도 공고를 통해서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종과 이 하늘소 등 검역성 이 상림 해충이 발견됐다라고 밝혔고요. 이날부터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관세 추가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앞서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10에서 1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기업 25곳에 대해서 전략 물자 수출이나 중국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 부과를 강행합니다. 이 모든 물품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긴 하지만 특히나 미국 자동차 가격이 최대 12,000달러 오를 우려가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컨설턴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에 따르면 이 관세 부과로 인해서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이 4,000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전기 자동차는 증가폭이 3배에 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당량의 멕시코산 부품이 포함된 대형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가격은 약 9,000달러가 상승하고 픽업은 8,000달러가 오를 전망입니다. 역시나 해당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이 자동차 구매력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세 부과 전에도 자동차 가격은 평균 5만 달러에 육박을 했는데 이는 5년 전 대비해서 20%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닉산과 스텔란티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높은 가격과 고금리로 이미 줄어들고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동차 제조사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특정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 공장으로 옮기게 되면 미국 자동차 판매가 50만 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팔리포트 이 CEO는 지난달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산업에 구멍이 생길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군사 장비의 20%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언쟁을 벌인 뒤에 후속 조치로 지시한 내용이 즉각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시각으로 인해서 4일 오전 3시 30분에 기하면 이 모든 원조 물자의 수송이 중단된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 앞서서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미국이 제공하는 모든 군사 원조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트 국방부 장관에게 내린 명령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시가총액 3위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확정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해 9월 이후부터 5개월 만에 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때 3조 달러에 달했던 시가총액이 2조 7,900억 달러요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날 주가를 더욱더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의 반도체는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이 되지만 일부 첨단 시스템과 완제품 컴퓨터는 멕시코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제조가 됩니다. 이들은 오늘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저성능 인공지능 칩이 이 중국 수출이 금지가 되면은 이 하반기에 매출이 더욱더 감소할 수 있다라고 증권가들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약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로 인한 무역 갈등의 고조가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금 금은 동부 표준 기준으로 해서 이 온스당 0.5% 상승하면서 2,907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 금 가격은 약 1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2월 24일에는 2,95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금 선물은 0.6%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속 거래 이사인 데이비드 매거는 이 관세 시행이 시장의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을 가져왔고 금과 은과 같은 안전자산 상품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달러가 주요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금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IS의 김태성 본부장입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관세 전쟁 분위기의 급락,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럼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만 보자면은 한 오후 3시쯤 그래도 올라오는 추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라던가 S&P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를 전후로 해서 그래도 상승불을 켰지만 일단 장 막판 돼서 모두 다 그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요. 다우랑 S&P 쪽에서 1%가 넘어가게 나스닥도 0.3% 떨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과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빠졌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금 큰 고민은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얼마만큼 확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3월이 아닌 4월이라고 하면 캐나다와 멕시코군 중국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금은 완만한 제스처를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 중심으로 혹은 이제 기술주가 아니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실적을 좀 좋게 보이면서 올라왔던
올라왔던 많은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지난 어떻게 보면 주중 그리고 이제 주말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간밤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는 4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또 관세에 대한 부과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이 보복관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세 협의가 아닌 관세 전쟁, 그러니까 무역 협의가 아닌 무역 전쟁으로 조금은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국이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중국과 치고받으면 버텨볼 만한 체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체크했던 것은 뭐죠? 미국이 지난 2년 동안 S&P, 다우, 나스닥 3대 지수도 좋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좋았지만 일부 몇 기업의 독주가 지수의 상승을 이뤄낸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외 종목군들은 여전히 부담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현상들을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굉장히 부담으로 또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관세라는 게 뭡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내가 내야 될 돈은 계속 늘어나면 시민들은, 서민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또 내가 갖고 있는 부채를 또 갚아야 하고 소비를 줄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이 될 가능성을 지금 안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관세가 좀 불거지다 보니 3대 지수가 많이 이제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장 막판에 많은 뉴스들이 좀 쏟아지면서 반등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젤렌스키가 일정 부분은 트럼프와 협의를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크라이나에 이제는 무기 지원 없다. 그렇게 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대화를 통해서 혹은 협의를 통해서 종전으로 가고 싶어도 좋은 이야기를 한 다음 날 바로 쳐들어오는 게 러시아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군사 지원까지 없다? 그러면 지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종전의 시계가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나왔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도 현물 중심의 시장도 있지만 옵션을 포함한 선물 중심의 시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트레이더들의 약간의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이 매도 포지션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났겠죠. 지수가 많이 빠지고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면 수익 청산을 하게 되었을 때 반대 포지션으로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이제 환매수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장 중후반부에 이런 환매수가 보이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제 반등을 좀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하락을 멈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졌는데 그래도 장 막판 가서는 또 호재성의 뉴스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방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이 미국의 상무부 쪽에서는 이르면 내일 이 캐나다와 멕시코 쪽의 관세를 또 감면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 연 3일 동안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계속해서 포지션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뉴스에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관세를 포함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를 봤더니 대부분 업종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그 영광이 어디 갔는지 요새는 너무나도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연 이틀간은 거의 8에서 9%가량 낙폭을 꽤나 크게 형성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장 안에서는 한 1.7%가량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게 중국에 대한 이슈 플러스 이 관세에 따라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호재가 부재한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는 왜 반등을 하게 됐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방금 이제 속보를 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내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감면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확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제 내각분들 그러니까 상무부라든지 그 외 고위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계속해서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우리가 협의를 한다면 관세 감면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내각에서 하면 바로 트럼프가 더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지난 주말에 하나 나왔죠.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5년 동안 잡지 못했던 멕시코의 마약왕 한 명이 잡혀서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본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압박하면 되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내무부 쪽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조금은 더 강경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얻을 건 얻고 끝낼 가능성이 저는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하긴 하나 협의를 어느 정도 지금 열어둔 상태에서 이제 관세 협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수요에 대한 문제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딥시크라고 하는 단어, 딥시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처음 봤었을 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슈로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딥시크라고 하는 플랫폼이 반도체 IT를 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산업의 전체적인 지금 패러다임의 어떤 판도를 바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HBM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HBM의 중요한 시기에 대한 문제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만들어내고 AI 데이터 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론을 통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은 나와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 앞단의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투자한 게 있으니 일단 뒤에서 한번 인풋 대비 아웃풋을 좀 내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HBM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히 높겠지만 시기적으로 HBM을 포함한 엔비디아는 조금은 이제 쉬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어떤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현재 전략과 생각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뭐냐면 엔비디아는 현재 미국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해외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그중에 대다수가 멕시코 쪽에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멕시코에서 관세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마진율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우리가 많이 했던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70%나 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둔화되게 되면 주가에 굉장히 또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운데 관세까지 이야기가 불거지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왜 장 막판에 올라왔느냐라고 하면 어제 이제 우리나라 장 마칠 때쯤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TSMC가 미국 트럼프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TSMC가 지금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관세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 쪽에 돈을 투자하면서 관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면 멕시코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대만은 선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대만 쪽에서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제품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투심이 가격적인 어떤 저점 메리트와 맞물려서 장 중후반부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틀 연속 8에서 9%가량 빠진 바가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엔비디아의 대부분 생산 자체가 멕시코입니다. 일단 트럼프에는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멕시코에서 엔비디아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마진율 쪽에서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 안에서도 총 마진율 쪽에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에 반응해서 9% 이렇게 내렸던 거고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은 TSMC가 이제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1% 후반대의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게 이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올해 최근 들어서 가장 핫했던 종목 두 종목이 엔비디아랑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보니까 대선 전에 주가까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월가 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테슬라를 탑픽으로 또 꼽기도 했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반면에 어제 나왔던 소식에서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거의 뭐 절반 정도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테슬라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나오는 일련의 뉴스가 한 두세 달 뒤면 기저효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주가가 빠지니까 어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되는 부분은 2차 전지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부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가 작년에 트럼프와 만나면서 올라갔을 때 트럼프와 만나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팔릴 것이다라는 뉴스는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이제는 전기차 기업이라는 이 프레임을 넘어서 스페이스X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올라갔었던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의 어떤 증대보다는 전기차를 그동안 만들어내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울였던 부분이 뭐냐, 인프라를 깐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가 없으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며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테슬라 차저도 그렇고 FSD도 마찬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어떻게 보면 판매량 감소는 당연히 주가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저는 충분히 이걸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기차는 과거에 우리가 내연기관 차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조금 다르게 모바일을 바라보는 시선과 조금 비슷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바일 살 때 바꿀 때가 돼도 이번 모델이 0 아니면 조금 더 버텼다가 다음 모델 사겠다, 아니면 나는 뭐 아이폰을 사겠다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조금 참았다가 뭐 폴더 같은 경우에는 7을 사겠다 하신 분들, 참았다가 25 나와서 샀는데 엄청나게 좋아서 뭐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전기차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는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관점이 있어서 지금 당장의 소비 감소는 다소 이제 부정적일지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FSD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자율주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 테슬라 차량의 어떻게 보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오히려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라가 있으면 불편한데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고 있으면 오히려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더 편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더 이상 전기차 이렇게만 놓고 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뭐 FSD라던가 우주 그리고 로봇 산업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지금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에 따르면은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FSD가 본격적으로 탑재가 된다면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폭등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테니까 지금을 주가 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테슬라라던가 엔비디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업종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 자체를 봤을 땐 역시나 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세 이슈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워낙 크게 불거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이라던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 혹은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야 할 쪽은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로 트럼프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산업을 택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그 기업들 중에 실적이 잘 나오거나 수주잔고가 가득 차 있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과 방산.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당장 추격을 해서라도 쫓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시면 저도 참 지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 이쪽 산업과 이쪽 섹터는 전체적으로 좋다라기보단 일부 후발주자로 좀 보여지는 쪽에 저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쪽을 본다면 뭐 HJ 중공업이 어제
또 이쪽도 미국의 MRO 산업이라든지 해군 MRO 산업에 뛰어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HD 현대중공업처럼 가격적으로 먼저 조정이 나온 쪽을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방사는 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저기 찾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좋은 쪽이 방산인데 이쪽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에서 좀 찾아보면 저는 풍산과 같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좋은 거 저도 알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자칫 3% 5% 밀리게 되었을 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정말 불편할 수는 있어서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선별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장에서 그럼 힌트를 좀 찾아보면 저는 여전히 기술주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굉장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의 기업들 이번 주에 어떤 기업이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냐면 브로드컴 실적을 앞두고 있어요. 일단 브로드컴이 지난 해 연말에 굉장히 한번 큰 시세를 냈다가 지금 계속 답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추세가 좀 반전이 나오게 되면 어느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냐? HBM도 HBM이지만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또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이제 브로드컴 기준으로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기술주들을 여전히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럼 반대로 거리를 둬야 될 쪽은 좀 고민을 해보면 가격적으로 지금 GM이라든지 포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관세 이야기에 자동차가 가장 크게 지금 타격을 좀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항상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감을 안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쪽이라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뉴스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왜 GM과 포드는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이야기에 이렇게 민감하냐라고 하면 미국 분들은 세단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가서 보시면 픽업 트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픽업 트럭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 쪽에 많이 있냐면 멕시코에 또 이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세단은 중산층 이상 또 분들이 많이 타시는 차종이 있고 그냥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을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인데 하필 또 그 픽업 트럭에 대한 부품이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관세 이야기에 GM이라든지 포드가 조금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방산을 꼽아볼 수 있고 또 어제로 봤을 때는 유럽 쪽에서 방산주들의 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또 기술주로 눈을 돌려봐야 될 텐데 여기서 김태성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브로드컴입니다. 지금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데 실적이 잘 찍히게 된다면은 에이직 반도체 위주로 또 플로우가 새로 또 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다 상승불 켜줬습니다. 요즘 암호화폐에 대한 변동성이 참 큽니다. 어제는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반등에 좀 성공해주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의 전략 비축에 나설 것이다라고 지난 주말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상자산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이슈의 흐름들 오늘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역시나 요동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상승불 켜주면서 88,0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나스닥 상승에 대한 이유로도 보이는데요. 오늘 막판에는 나스닥이 하락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상승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2022년 6월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었는데요. 비트코인의 추가 반등 여부는 이 전통 금융시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인공지능과 관련 주식이 약세장을 맞으면서 함께 둔화가 됐었는데요. 투자자들은 리스크 자산에 대한 투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오늘 3.8%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방송 직전 한 6시 기준으로는 세 종목 모두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락세 중에 이더리움이 가장 하락세가 좀 깊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더리움 바이비트 해커가 탈취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었죠. 50만 이더리움의 20%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탈취 이더리움 대부분은 비트코인으로 수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바이비트 CEO는 말했습니다. XRP 리플 보겠습니다. 5%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분석가는 X를 통해서 고래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고래 투자자들이 10억 달러 상당의 XRP를 매수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많은 거래량이 유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상승불 켜졌습니다. 그럼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끈 8개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라나입니다. 트럼프의 지지를 해온 암호화폐 업계가 좀 전략적인 비축 대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외에도 4개의 디지털 자산을 추가로 넣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좀 이로 인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승불 켜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수수료 수익이 4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들렸는데요. 언폴디드는 X를 통해서 지난 2월 솔라나 네트워크의 수익은 이 7,100달러라며 이는 4개월 최저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에이다, 카르다노 보겠습니다. 에이다 9% 또 상승 흐름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포함된 만큼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신규 암호화폐 매입 없이 압수된 자산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XRP와 에이다는 이 중기부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24시간 전 대비해서 최근 한 달간 횡보세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와 스위코인, 아발란체 모두 다 좀 하락하면서 또 했는데요. 스텔라 루멘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또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바 이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 상승하면서 또 마감을 또 지금 시장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시바 이누 개발팀이 대형 파트너십을 준비 중이다라는 가능성까지 시사가 되면서 이 공식 발표가 나오면 강세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2월 이후에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발표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홍보보다는 네트워크 확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인비테이션 홈즈입니다. 그럼 바로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비테이션 홈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최대의 단독주택 임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0만 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 10만 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매출이 8% 정도 증가했고 영업 비용 자체는 6% 정도 감소를 시키면서 마진율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FFO 같은 경우에 6%, 주당 AFFO 같은 경우에는 9%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영업이익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당 가능한 현금 흐름인데 모두 다 상승부를 키면서 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평균 임대율 같은 경우에는 97.3%, 거의 100%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년 대비했을 때 얼마나 성장했나 봤더니 5% 정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높은 재계약률과 높은 평균 거주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재계약률 자체가 80%고 평균 거주 기간 자체는 38개월입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 낙인 효과가 아주 톡톡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객 낙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이용했던 고객이 다른 서비스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용하도록 만드는 효과인데 인비테이션 홈즈 같은 경우에는 낙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 NOI 성중률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2%대로 일단 하향 조정이 됐고요. 공식률이 작년에는 2.7%였고 작년 4분기에는 3.3%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로 예상치가 잡혔습니다. 일단 시장 내에서 단독주택 공급은 점차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단독주택 공급이 폭등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라든가 아니면 피닉스 같은 이 공급 과잉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까지 그 후유증 자체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급에 대한 정점이 지났고 시장이 점차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비테이션 홈즈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임대보다는 기존에 있는 임차인에 있어서 이 계약에 다시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재계약률 유지로 인해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또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이 동사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작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 규모로 주택을 인수하고 5억 달러의 자산을 처분하려고 예정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일단 실제 결과를 봤을 때 10억 달러에서 7.6억 달러 인수로 바뀌었고요. 5억 달러 자산을 처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이죠. 6.2억 달러 정도를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순취득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환을 했는데 일단 매각 자체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7.5억 달러를 인수를 하고 5억 달러 자체를 좀 처분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 인수 중에 조인트 벤처 비중 자체가 이 작년은 한 5.6%였습니다. 근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배 가깝죠. 20%가 증가를 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살펴봤더니 이 공급에 과잉된 시장에서는 신중한 매입과 재무 건정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이 동종업계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로 꼽혀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2023년 8월 발생했던 6.3억 달러의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1월 불과 3달 만에 조기 상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4.2%, 3.6%의 저금리 부채만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자산 중에 90%를 무대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91%고 이자 보상 비율이 4.6배여서 지금 동종업계 대비했을 때 재무 건전성 부분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주당 배당금을 36%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 위치 평균 배당 성향 대비했을 때는 무려 40%포인트 정도 높다라고 좋게 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건실한 재무 관리를 통해서 주주 환원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
계획이다라고 계획점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있거나 주주 환원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높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 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 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